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체크인스탁으로 오늘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혜 이사, 토마토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톱브리핑에서도 트럼프 취임식 관련된 일정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트럼프 2기가 임박했습니다. 첫날부터 어떤 부분들을 좀 시행을 할 것인가, 아무래도 관세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뒷전으로 밀릴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님, 이 관세 관련해서는 어떤 행보를 나타내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시작하자마자 속도전을 좀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뭐 의회랑 협의도 하고 뭐 주춤주춤하다가 처음에 원래 얘기됐던 그 관세 부과가 2년 정도 지나서 시작되게 됐죠. 뭐 그러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전에 트럼프 1기가 끝났단 말이죠. 그럼 트럼프 2기 때는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 작업,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초반부터 피치를 올려야, 왜냐하면 뭐 이번은 뒤가 없는 상황이니까 앞에 2년 지나가면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에 2년에 이제 모든 정책을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관세 정책들, 이게 뭐 보편 관세부터 뭐 시작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뭐 그 나프타 국가들로 엮여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한 행보, 그다음에 중국을 향한 행보는 뭐 이미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은 아마 시작하자마자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정책 강도는 초반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협상의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부터 좀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뭐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걸 것 같지는 않고요. 의외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정 부분 뭐 선반영된 거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실 취임 첫날부터 뭐 멕시코와 지금 캐나다에 엄포를 놓은 상태죠. 관세 25%를 때리겠다고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중국도 뭐 10% 정도 관세 때리겠다, 뭐 이렇게 지금 예정된 상황인데 일정 부분은 선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더 과한 행보를 보이면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끼면서 증시는 하락으로 갈 것이라 보는데, 저는 예상을 뒤엎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 게 일단 취임 정권 초기이고요. 지금은 조금 우호적인 정책을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보복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때려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도 결국은 자유로울 수 없죠. 아무리 행정부의 수장이라도. 어제 크리스토퍼 월런이죠, 지금. 금리 인하 올해 네. 3회 사회할 수 있다. 역시 저 예상대로 매크로 변수 참고하면서 또 변화된 조짐을 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뭐 CPI, PPI 또 진정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판단했을 때 트럼프가 취임 정권에 조금만 뭐 한두 달 정도 조용히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면 연초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강 기로의 문제인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가 오전에 준비하면서도 왔습니다만 새벽에도 강대강의 국가의 형태는 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뭐 대놓고 지난 1기 정권 때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국가들이 지금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단지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보관은 있겠죠. 지금 뭐 이제 예견된 관세 25%보다 더 때리는 거죠. 30%, 40%.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양보해라, 이러면서 뭔가를 좀 얻어내는 전략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기류를 보니까 취임 초기 때는 좀 단합과 화합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시적인 정책 관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표는 그 미국의 적자 해소죠. 영원한 그 숙제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 경상수지 적자 1위국입니다. 대신 달러 인덱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를 주고 하나를 안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목표는 뭐 무역 적자 해소라고 하는데 관세를 과하게 때렸을 때 과연 미국이 득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일정 부분 선반영 단계고 좀 스무스하게 임기 초기에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네요. 한 분은 초반부터 트럼프 본연의 성격대로 드라이브를 확 강하게 걸 것이다. 그리고 한 분은 초부터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고 여러모로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두루두루 신경 쓰는 가운데 이 관세에 대해서는 약간씩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이사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일단 뭐 저는 지정학적 이슈의 결정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뭐 관세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벌써 뭐 그린란드, 파나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때문인지 아니면 트럼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인지는 뭐 선후 관계는 좀 알 수 없으나 지금 진행되고 있던 전쟁 두 개가 모두 소강 국면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원래 계획은 일단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묶어놨던 강력한 동맹 체계로 가기보단 뭐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건 너무 명확하게 이미 밝힌 상황이고 또 그대로 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 하다 보면 이런 지정학적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전략 자산을 줄인다든지 뭐 빼는 액션 같은 걸 취하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대비해서 이미 늘리는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산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빅테크 같은 걸 키우는 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규제 푸는 것도 나타날 것 같은데 전력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의 개편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존 정부가 뭐 친환경에 방점을 찍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산업들을 뭐 이게 억누르는 쪽이 있었다면은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기존의 레거시 에너지 쪽을 좀 더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정책과 관련돼서도 일부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전기차의 방향이라든지 친환경의 방향이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대로 가지만 예상했던 속도를 지금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바뀌거나 제어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오늘 재료가 나오기도 했지만 뭐 원전주라든지 뭐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산업 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의 변화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궤적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사실 어제 나온 얘기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협의를 했다라고 지금 전체 매체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약간씩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과연 이행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그 이후에 진통 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에너지는 화석연료 권장한다. 레거시 에너지 권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화석연료를 권장하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요즘에 태양광주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은 또 미국이 중국 견제했을 때 반사익에 대한 수혜주 이렇게 또 분류가 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예전부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당선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 피해주들이 그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태양광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AMPC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대거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4분기부터 출발할 걸로 예상했던 미국 공장이 지연돼서 뭐 1분기 상반기 정도에 이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범을 하는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뭐 중국 거 몰아내고 저 뭐 미국 거 쓰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 거 쓰자라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대고 올라가니까 태양광을 쓸 만한 요인이 있나? 지금 태양광의 가격이 떨어진 건 중국의 저가 물량들이 대거 들어와서 이 발전 비용을 낮춰줬기 때문인데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인데 이거 만약에 안 주면 굳이 미국에다 할 이유가? 라고 이제 물음표가 100만 개 달리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미국의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AMPC를 유지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하나솔루션이 대거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OCI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책이 뭐 확정되면 조금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뭐 추세를 바꿀 정도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고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완전히 커버를 쳐주는 미국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우리가 뭐 중국 대비 메리트가 있나? 기술이 높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쪽에 올인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정도가 해당 이슈에 따라서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 저는 뭐 전체적인 흐름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의 분량은 트럼프 시대에는 레거시 쪽에 투자하는 것이 낫고, 국내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 전문가님은 또 관세 외에 이번에 행정명령, 뭐 초반에 드라이브 걸맞은 정책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노출된 재료이고 사실상 뭐 여기보다 더한 격한 뭐 감정의 대립으로 가지 않는다면 관세 이슈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뭐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좀 과한 거 이거 아니고서는 이제 관세 외 정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뭐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 저는 뭐 첫 번째로 이민이라고 봅니다. 멕시코 국경지대.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들고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 찬양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감세 정책. 이 부분은 뭐 바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사님과 같이 이제 전쟁 종식,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뭐 이스라엘 하마스도 지금 전쟁 영구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좀 살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조금 시간 벌어놨어요. 6개월 이내에 종식하겠다. 뭐 어떤 형태로 됐든 이 세 가지는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단지 뭐 단계별 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민 정책이나 감세 정책, 뭐 지정학적 리스크 종료 이 부분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지금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는 쪽이고, 국방비 예산 확대로 가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실례로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방이나 방상 쪽에서 국방비 지출 확대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깔게 되면 미국에서는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 그루먼, 뭐 보잉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산 제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뭐 트럼프가 만약에 이런 뭐 그린란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국방비 확대하면서 국제 정세가 변화로 가면서 불확실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에너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에너지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게 쉐브론이거든요. 쉐브론, 엑슨모빌은 조금 덜 올랐던데 이 두 가지인데,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도 결국 환경 규제 강화에서 자유로울 것이냐, 지속성을 뭐 계속 임기 내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조금 사실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뭐 신재생 시장 자체도 굉장히 압박을 주지 않겠습니까? 친환경 앞으로 화두가 되고 환경오염이 이렇게 되는데 계속 그러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그러한 결도 하나솔루션과 뭐 국내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에 좀 묻어 있다고 보고요. 뭐 가격, 그 대략적인 이야기는 태양광 수혜를 트럼프 취임하면 좀 볼 수 있고, 폴리실리콘 가격, 중국 저가 공세를 좀 막으면서 반대국부를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재생 에너지의 압박 강도 정도겠죠. 언제까지 드라이브 걸 거야? 이런 화석 연료에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관세 외 정책의 주목은 더 있다 판단하고 있지만, 네. 국내 종목으로 연동관계를 설정하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뭐 태양광 세 종목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OCI 홀딩스가 변곡을 좀 넘어갔고요.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아직도 역배열 구간에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외에 이민, 감세, 그리고 전쟁 종식 이렇게 세 가지 초반에 좀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사실 뭐 이민 정책이 강도 높게 시행이 되면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 바로 떠오르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두 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지, 먼저 김 이사님, 이 취임식 전후에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그때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얘기를 뭐 지난주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동일한 말씀드렸는데요.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는 반대로 가야 된다. 트럼프 수혜주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피해주들이 어떻게 가격 회복을 하느냐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풍력은 지금 뭐 보조금 못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뭐 CS 윈드가 24년 실적이 뭐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미국 이슈를 피할 수 있는 SK 오션 플랜트를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뭐 그런 쪽에 투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피해주 내에서 실적이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트럼프라는 어떤 포장의 주가가 급락한 종목군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럼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뭐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돼서 실제로 피해는 별로 없지만 뭐 주가가 내려간 종목군들이 있다면 최소한 뭐 추세 상승은 아니더라도 급락에 대한 제자리 찾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은요? 저는 뭐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의 병행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단기 전략 안에서 저는 일단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정책 효율부 수장이기 때문에 결국 뭐 정치인들의 견제를 지금 상당히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더라도 뭐 일론 머스크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올인 뭐 지금 투자가 일론 머스크에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높은 한 자리 차지했는데 자율주행을 좀 넣어놨고 그리고 뭐 관세 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역시나 뭐 감세 정책으로 갔을 때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본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주가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역행했죠. 뭐 트럼프가 조금 취임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올라갔는데 사실상 주가는 계속 내리막으로 내려왔고 최근에 취임을 앞두고 단기 반등 쉐브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구체적인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좀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중심의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정책이.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아까 뭐 자율주행 말씀드렸으니까 중국은 강대강으로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쪽을 좀 주목하고 있고 중장기 전략은 역시나 저는 조금 성장주 중심입니다. 에너지로 전환을 가겠지만 석유 화학만이 무조건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장기적인 전략은 분명히 짜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정권에서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주 산업 쪽은 조금 주목 요소를 받지 않겠느냐. 뭐 어제 제프 조이 베이스. 베이스 지금 아마존 창업자시죠. 어제 뭐 또 블루 오리진. 하나 지금 발사했더라고요. 네, 지금 우주 관광이 좀 유행이기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 뭐 스페이스 X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중장기 전략으로 우주항공 쪽은 주목해봐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이나 히토류 쪽,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주의 이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정유 이쪽까지 같이 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은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가지 레포트 가운데 골고루 요즘에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IBK 투자증권입니다. 대출 행태에서 기업 신용여건 악화를 주목하는 이유. 두 번째 KB증권은 반도체 섹터 레포트고요.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브 종목 리포트 내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반도체는 최근에 뭐 중국 규제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영향 없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자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분명히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이죠. 물론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고는 있습니다만 기조상으로 봤을 때 매도가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한국물의 매도가 전체적으로 나올 때는 뭐 시총 두 종목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최근에 매도가 나올 때는 인덱스 매도가 나올 때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탈이라든지 한국물을 좀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두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나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뭐 여전히 삼성전자는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다라는 차이점 정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제가 뭐 작년 10월달 뭐 이때부터 JYP 뭐 YG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일단 뭐 밸류도 비싸고 그다음에 뭐 BTS 복귀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그런 뉴스인데다가 뭐 뉴진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의 발목을 계속 20만 원대에서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리포트 핵심은 일단 BTS가 올해는 음반 정도를 낸다. 콘서트는 내년 정도에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벌써 이제 제대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JOB 투어를 도는데 한 50만 정도 예상한다. 그다음에 음반 매출이 한 600억 정도 올라오니까 올해 일단 무조건 뭐 뉴진스 빠지더라도 이익은 올라오고 내년에 이제 투어를 돌면 한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투어와 관련된 전체적인 매출이.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돼서 올해 내년이 무조건 이익이 올라가니까 PR 한 40배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베팅해 보자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고서인데 저는 글쎄요 하이브가 PR 40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마진율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벌써 몇 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안 늘고 있는 이 플랫폼과 관련된 매출이 올라오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레포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건 제가 말로는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뭐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조금 뭐 내용이 어렵거나 뭐 이게 그림 자체가 조금 직관적이지 않아서 뭐 그동안 뭐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대기업과 관련된 불안감이 크게 들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과 가게는 원래부터 흔들렸고요. 최근에 대출 행태에서 기업 신용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 대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이 신용 위험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주목해볼 포인트인데, 자 지금 우리가 그 계엄 사태가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이 뭘 하고 있습니까? RP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발행 금액으로 보면 지금 6주도 안 된 상황인데 벌써 한 60조가 넘게 발행된 상황이에요. 물론 RP라고 하는 게 한 7일 단위로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롤링이 들어가는 거라서 나간 금액만 따져보면 안 되고 얼마 들어가 있는지 잔액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나간 그 금액만 한 60조고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맡기고 RP를 받아서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런 형태로 이제 돈을 받아가는 것인데 원래 이거 RP 거래할 때는 두 가지만 되거든요. 국채하고 통환채. 근데 지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막 주고 있단 말이죠. 외국계 조그만 그 지점에도 가서 채권 맡기고 돈을 달라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RP를 내주면서 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7일 만기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이게 60조가 나가서 이제 돈이 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결제 여건이 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대각화되고 있다? 이것 좀 뭔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뭐 신동아 정도가 무너진다고 국가에 뭐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신호들, 시그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정말 문제가 터질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또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금리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게 뭐냐면 신용등급의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비율,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둘 다 모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떨어지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 신용등급의 네거티브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용등급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기업들은 적어도 최소한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들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대기업들의 지금 신용평가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두 가지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신용평가 후행 신호예요. 후행 신호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뭔가 뭐 큰 위험이 나타날 것 같다고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마지막 그림 살펴보면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결국 기업이익을 잡아먹는다. 기업이익의 모멘텀이 대외 여건 악화로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금융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재무구조가 좀 불안불안한 기업들은 설사 올해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뭐 상대적인 어떤 괴리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의 개별 포트폴리오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개별 포트폴리오 내에서 뭔가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한 기업이 있다면 그게 설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언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엔 또 중소기업 어렵다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9분기 연속해서 이 신용 위험도가 점차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대기업들의 신용 이 부분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현재 신용 상태는 어떤지 한 번씩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요. 이런 거시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레포트 오늘 하나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종목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증권 섹터의 두 종목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으로 구성을 해주셨는데 증권 섹터를 보시는 거세요? 오늘의 이 대결 구도는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네, 뭐 어제부터 좀 만들어봤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종목에 관한 분석도 좀 계속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제한적이고 단지 저의 지금 스토리 라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금리 통화 정책에 맞춘 사이클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금리나 더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어진 건 증시 반등일 테고 올해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고 의견이 다양합니다만은 다 존중받아 마땅하고 단지 저 김민주는 지금 올해 증시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단계에 갈 수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2,900선까지 반등을 예상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920선에서 990까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면 조금 이렇게 재무가 안정적이고 기본적 분석상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뛰어난 기업들 안에서 무엇이 있을까 지수 반등과 결국은 증권 종목은 주목해봐야 되겠죠. 뭐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대결 구도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많죠. 뭐 대신증권도 있고 단지 이 두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도 여러분들 비슷해요. 그러면 어디가 조금 더 낫겠느냐?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데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배당은 어디가 조금 낫느냐? 삼성증권이 조금 더 낫습니다.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가는 거는 키움증권의 차트 모습인데 최근에 변곡점 밑으로 좀 흘러내렸거든요. 조정이 좀 크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수와 마찬가지로 좀 버텨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직 변곡점 안착은 못한 모습.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키움증권은 인터넷 은행 증권이에요.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뭐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점들이 뭐 각각 있지는 않아요. 이건 삼성증권 모습인데 삼성증권은 조금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가는 듯한 모습.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방 경직성에 관해서. 둘 다 아직은 뭐 다지기 좀 모습인데 결국은 다지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양대 지수가 아직은 안정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00선은 좀 이제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 이 트럼프에 대한 마지막 고비만 좀 넘어가면 2,400선이 이제 거의 확정적인 높은 확률로 하방 지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마찬가지겠죠. 증권 종목들도 이 구간 정도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반등을 써갈 것이다. 올해 뭐 대세적인 2020년 같은 상승은 뭐 기대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PER 선행 포워드 기준으로 4배 정도, 또 배당 같은 경우는 5%대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률은 어마무시합니다. 배당 더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뭐 단기 반등 목표가를 좀 써봤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한두 달은 좀 아니고 단기 반등 목표가는 삼성증권을 좀 선택하고 5만 원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예측 불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돌발 변수가 나오게 되면 하방 경직성이 완전히 깨지고 추세가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매직 관점이 아니라면 유념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39,000원 제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증권 기준으로 4만 원 정도가 뚫리면 결국 이제 역별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 39,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하고요. 키움증권보다는 삼성증권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 섹터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보자면은 올 한 해 우리 증시가 좋을 거다. 일단은 김민주 전문가 이 전제를 깔고 갑니다. 코스피 2,900, 코스닥 920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상단을 잡아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또 증시도 살아나고 배당 메리트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증권주도 한 번쯤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뭐 브로커리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이 주가 측면에서 조금 더 메리트 있다. 목표 주가로는 5만 원, 손절 라인으로는 39,000원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